신데렐라는 왕자님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이 문장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졌잖아요. 그렇죠. 동화의 공식이죠.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면 그 오래오래 동안 과연 계속 행복했을까?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는 글입니다. 권력설계 이론의 창시자 제이몽의 글입니다. 아, 네. 이 글이 좀 유명하죠. 네, 우리가 믿어온 그 신데렐라 이야기가 사실은 얼마나 위험한 판타지인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을 처음 접하시면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마치 뭐 연애나 결혼을 전쟁처럼 다루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자나 말하는 권력은 상대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그런 힘이라기보다는요, 관계의 파도 속에서 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영향력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뭐 관계의 주도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영향력 혹은 주도권,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와닿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낭만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관계의 역학,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은 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글이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현실의 신데렐라는 없다. 네, 아주 못을 박아버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왕자님,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남성들의 결혼은 동화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는 그들이 선택하는 파트너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아주 예측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바로 자신과 비슷한 가문, 비슷한 재력을 가진 이웃나라 공주님. 아, 동질혼이라고 하죠. 네, 동질혼이죠. 이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그건 우리가 재벌가나 명문가 결혼 소식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 글의 진짜 날카로운 지점은 그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분석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여자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대중적인 인지도가 필요한 신흥 재벌 2세가 있다고 쳐요. 그럼 대중에게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과 결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 있죠. 혹은 정치인이 지적인 이미지를 더하고 싶어서 학자와 결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기업의 M&A처럼 들리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무시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 감정이라는 변수조차도 결국 가치 교환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작동한다고 보는 거죠. 상대방이 가진 그 높은 가치, 그게 경제력이던 지성이던 명예던 그게 나한테 강렬한 매력이라는 감정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구원해야 할 연약한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함께 건설하고 확장해 나갈 전략적 파트너를 본능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그 감정 자체가 상대방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일종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많은 여성분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젊음과 아름다움, 이건 어떻게 평가되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가장 냉정한 진단을 내립니다. 젊음과 외모를 회계 용어인 감가상각 자산에 비유하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필연적으로 하락하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 자산이 굉장히 강력하긴 하지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바로 이 감가상각 자산에만 올인하는 전략이 왜 위험한지를 아주 신랄하게 파고들죠. 그렇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오직 젊음과 외모만을 무기로 결혼시장이라는 차가운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여성은요, 처음부터 모든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자신은 그저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나도 의사 만나봤어 라거나 전문직 남자가 나 좋다고 따라다녔어 같은 과거 경험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자신의 현재 가치나 영향력으로 착각하는 여성들의 심리를 꼬집는 대목이요. 스쳐 지나간 관심이란 진정한 관계의 주도권을 혼동하는 거죠. 그 착각이 바로 비극의 시작점이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여성들은 왕자님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보다는 결혼 전에 잠시 거쳐가는 유희의 대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죠. 유희의 대상? 네. 여기서 저자가 아주 강한 표현을 쓰는데 심할 경우 현대판 첩의 위치에 머무르게 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저자가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명확해요. 관계의 본질이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그 감가상각 자산을 시간제로 소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강조하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한쪽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와 비슷한 불평등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유일한 자산이었던 젊음이 사라져가는 30대 중반쯤 자신이 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한 시나리오네요. 동화 같은 사랑을 꿈꿨는데 현실은 냉혹한 비즈니스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니까요. 네. 이 글이 이걸 동화적 망상에 빠져 현실적인 힘을 기르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미녀들이 맞이하는 비극적 엔딩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이 비극이 그 사람이 뭐 악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관계의 이면에 작동하는 힘의 논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그 잘못된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해법 말입니다. 네, 이 글이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지는 않겠죠?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요? 글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전략을 전면 수정하라. 즉,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질 그 감가상각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거는 도박, 그걸 멈추라는 강력한 촉구죠. 그 대안으로 대체 불가능한 당신만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뭐 지성이든 사업수완이든 아니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능력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당신을 단순한 예쁜 여자를 넘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 없이는 내 제국이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결국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왕자님은 자신이 거두어 키울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지키고 확장해 나갈 검증된 파트너를 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맥락이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꿰뚫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뭔가요? 관계의 주도권은 예쁜 여자가 아니라 결국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가 주게 된다. 이 문장이 이 글의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쁜 여자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굳이 필요한 여자가 주도권을 준다고 단언하는 걸까요? 대체 가능성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글의 관점에서 예쁜 여자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제든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로 대체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아, 하지만 필요한 여자는 다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 지혜, 성품은 다른 누구로도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희소성의 가치를 만드는 경제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대체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하니까 모든 게 명확해지네요. 결국 내가 가진 매력이 얼마나 희소한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 두 가지가 관계의 권력 지도를 결정한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 같아요. 회사에서도 대체하기 쉬운 직원이 아니라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 는 말을 듣는 사람이 결국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글의 통찰은 이성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맺는 모든 사회적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글은 그 존중과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영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일 때 비로소 단단하게 얻어낼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거죠. 낭만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관계의 민낯을 직시하라고 요구하는 셈입니다. 오늘 제이몽에게를 통해 신데렐라 판타지에서 벗어나서 관계 속 힘의 역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들여다봤네요. 네. 젊음과 외모라는 감가상각 자산에만 의존하는 게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가치를 구축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글의 조언이 단순히 어떻게 하면 좋은 조건의 상대를 만날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이번 결국 어떤 관계에서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바로 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결국 나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